1990년대 샌프란시스코.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한 여성의 생존을 건 싸움. 오늘은 다니엘 스틸의 스릴러 소설 메일리스를 소개합니다. 그레이스 애덤스는 모든 것을 가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28배 나이에 뉴욕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녀는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응급실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를 동료들은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에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여러 양부모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레이스는 더욱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자선 파티에서 그녀는 찰스 맥켄지를 만났습니다. 찰스 맥켄지,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상류층 사회의 중심 인물. 45살의 그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은발의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세련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그레이스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아이들을 돌보신다고요? 찰스는 그레이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일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고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찰스는 과거에 결혼했었지만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솔직했습니다. 제 첫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레이스. 그들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찰스는 그레이스에게 꽃을 보내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이트를 데려갔으며 그녀가 힘든 밤을 보낸 후엔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찰스는 청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레이스는 뉴욕의 병원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찰스가 마련한 저택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죠. 방 12개, 수영장, 정원. 그레이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레이스.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찰스는 다정했고 그들은 주말마다 나파밸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찰스의 친구들을 만났고 상류층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레이스가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자 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레이스. 전화라도 해줬어야죠. 미안해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론 제게 알려주세요. 걱정했잖아요. 그레이스는 그의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병원에 있을 때, 쇼핑을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찰스는 항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그레이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여보. 다른 남자들이 당신을 쳐다볼 거예요. 이 립스틱 색은 너무 진해요. 더 차분한 색이 당신에게 어울려요.
그레이스는 처음엔 찰스가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인 남자 의사와 점심을 먹은 후 찰스는 화를 냈습니다. 왜 다른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해야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그래도요. 당신은 이제 제 아내예요.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찰스는 사과했습니다. 꽃을 사들고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레이스.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레이스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친구 에비게일은 걱정했습니다. 그레이스, 괜찮아? 요즘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난 행복해. 하지만 찰스가 너무 많은 걸 통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입는 옷,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시간까지. 그는 날 걱정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 에비게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자신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찰스는 그레이스가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을 돌봐야 해요. 제 아내로서 사교 모임에도 참석해야 하고요. 하지만 나는 의사예요. 나의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말에 그레이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찰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찰스의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파티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찰스의 새 부인이군요.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전 부인. 그녀는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레이스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찰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전 부인은 어떻게 다친 거예요? 찰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냥 궁금해서.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왜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레이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은 우릴 질투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레이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이스가 병원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응급 환자 때문에 전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찰스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응급. 거짓말. 전화도 안 받고. 찰스, 진정해요. 정말로 응급 환자가. 찰스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귀싸대기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해요. 찰스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레이스. 제가 미쳤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맹세해요. 그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사과했고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폭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몇 주 후 또다시 그레이스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찰스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에비게일을 만났어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떠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찰스는 그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그레이스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가 결혼한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찰스는 또 사과했습니다. 꽃과 보석을 사들고 와서 미안해요, 여보.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이 패턴이 되었습니다. 폭력, 사과, 선물, 잠시의 평화, 다시 폭력. 그레이스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찰스는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병원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요. 내 아내로서. 그레이스는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녀는 찰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겼고 모든 재산은 찰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임신했어요. 그레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찰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이건 멋진 소식이에요. 그날 밤 찰스는 다정했습니다. 그레이스를 부드럽게 대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레이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아기가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임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찰스는 그레이스를 더욱 통제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를 베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누구도 만나지 마세요. 집에만 있어요. 그레이스는 사실상 수감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레이스와 찰스가 다투었습니다. 그레이스가 병원에 검진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찰스는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만 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요. 찰스가 소리쳤고 그레이스를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그레이스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그레이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지만 그레이스의 몸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팔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그레이스는 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간호사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찰스는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밀 생각은 없었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그레이스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찰스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녀는 은밀히 친구 에비게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비, 나 도움이 필요해. 그레이스,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나 떠나야 해. 찰스를 떠나야 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폭력, 통제, 계단에서의 추락. 세상에. 그레이스, 당장 나와야 해. 하지만 그는 날 찾을 거야. 그는 변호사야. 법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변호사를 알아봐 줄게. 그레이스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찰스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시장에서 거슬러 받은 현금, 옛 친구에게 빌린 돈. 그녀는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결혼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폭력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몸에 난 멍과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며칠 후 에비게일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멜라니 스미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그레이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힘이 있어요. 연줄도 많고, 그래도 법은 당신 편이에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그레이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탈출의 날이 다가올수록 찰스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찰스가 그레이스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준비해둔 탈출용 가방, 옷, 서류, 현금이 들어있는. 이게 뭐죠? 찰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를 떠나려고 했어요? 찰스 감히. 그는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줬는데, 집도 돈도 모든 걸 줬는데, 당신은 나를 때렸어요. 그건 당신이 날 화나게 해서 그랬어. 찰스가 그레이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내 아이의 엄마고. 그레이스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찰스, 제발. 당신이 날 떠나면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존경받는 변호사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찰스는 그레이스를 집에 가뒀습니다. 문을 잠갔고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그레이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에비게일은 그레이스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찰스 맥켄지 씨, 문을 열어주세요. 찰스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관님? 그레이스 맥켄지 부인이 집에 계신가요? 그분의 친구가 걱정해서 신고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 아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임신 중이거든요.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물론이죠. 찰스는 웃으며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얼굴엔 멍이 있었지만 찰스는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어제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임신 중이라 균형을 잃기 쉽죠. 경찰이 그레이스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그레이스는 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레이스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습니다. 나를. 그레이스, 무리하지 마요. 경관님,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피곤해요. 순간 그레이스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나를 가뒀어요. 경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찰스는 체포되었고 그레이스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부인,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레이스의 상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법정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멜라니 변호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레이스,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보호 명령을 받았어요. 찰스는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변호사예요.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의료 기록, 사진, 그리고 경찰의 증언. 그는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찰스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넘어진 것은 사고였어요. 저는 그녀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찰스의 변호사는 그레이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레이스 맥켄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 환각을 보았고 제 의뢰인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저를 때렸어요. 통제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유욕이었고 통제였어요. 멜라니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기록, 그레이스의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의 사진,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찰스의 전 부인의 의료 기록. 판사님, 찰스 맥켄지의 첫 번째 부인도 비슷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 역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로가 있었습니다. 멜라니 변호사는 또 다른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찰스의 첫 번째 부인, 베서니 맥켄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베서니는 이혼 후 다른 주로 이사했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베서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베서니 맥켄지입니다. 아니, 이제는 베서니 윌리엄스죠. 저는 찰스 맥켄지와 8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완벽했어요. 신사적이고 다정하고 관대했죠.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변했어요. 베서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저를 때렸어요. 저를 집에 가뒀어요. 제 친구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죠. 제가 반항하면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퉜고 베서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계단 위에서 밀었어요. 고의로. 저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리고 아기를 잃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찰스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술에 취해서 넘어진 거잖아.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 멜라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침묵하셨나요? 무서웠어요. 찰스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들을 알고 판사들을 알고 경찰들을 알았죠. 제가 고발하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베서니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여성이 제가 겪은 일을 겪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멜라니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조사팀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찰스 맥켄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2번의 결혼 전에 그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제시카 톰슨. 그녀는 대학교 3학년 때 찰스와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또 다른 패턴, 검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찰스 맥켄지는 연쇄적인 가정 폭력 가해자입니다. 그는 여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제하고 학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학대입니다. 찰스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찰스가 그레이스를 가뒀던 날 밤의 녹음. 에비게일이 그레이스에게 비상용으로 준비해준 소형 녹음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이스가 가방에 숨겨놓았던 것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찰스의 목소리 당신이 날 떠나면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존경받는 변호사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레이스의 목소리 제발 날 보내줘요. 찰스의 목소리 안 돼. 당신은 내 거예요. 영원히. 물건이 깨지는 소리. 그레이스의 비명.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찰스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찰스 맥켄지, 당신은 가정폭력, 불법 감금, 그리고 중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여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 법정은 당신에게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찰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나는. 법정 경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멜라니 변호사가 그레이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레이스. 당신은 해냈어요. 법정을 나서는 그레이스를 에비게일과 배선이가 맞이했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배선이. 당신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우리는 생존자예요. 하지만 그레이스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레이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임신 8개월.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비게일은 그레이스가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곳. 찰스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곳. 배선이는 정기적으로 그레이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했고 남자들이 다가오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 3회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와 그레이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징조들을 봤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조종했어요. 학대자들은 전문가예요. 그들은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통제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치료는 느리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그레이스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완벽한 생명. 그레이스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 작은 천사야. 그레이스는 딸의 이름을 호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 너는 내 희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에비게일과 배선이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축하해, 그레이스. 그녀는 아름다워. 고마워, 너희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레이스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고 울음을 달래고 하지만 그레이스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찰스와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아기 홉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옹알이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환영했고 그녀의 환자들은 그녀를 그리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찰스 맥켄지. 그레이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 결국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그레이스, 나는 매일 당신과 우리 딸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감옥에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찰스. 그레이스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멜라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멜라니, 찰스가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는 변했다고 말해요. 딸을 만나고 싶다고. 그레이스, 드세요. 학대자들은 항상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재범률은 매우 높아요.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아니요. 당신과 홉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보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연락할 권리가 없어요. 그레이스는 안도했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나는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찰스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레이스는 모두 버렸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10월, 그레이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레이스 맥켄지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의 존슨 형사입니다. 찰스 맥켄지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탈옥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병원 이송 중에 도주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를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가 여기로 올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집에 경찰 보호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분간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는 즉시 홉을 안고 에비게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레이스, 무슨 일이야? 찰스가 탈옥했어. 세상에. 그날 밤 그레이스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홉을 꼭 안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왔습니다. 찰스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찰스를 국경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로 도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되기 전 그는 그레이스의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차에서 발견한 것들, 그레이스의 사진들, 홉의 사진들, 그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를 사진들, 그리고 총 한 자루. 검사는 추가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탈옥,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보호 명령 위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레이스는 법정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를 대면하기 위해. 찰스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레이스, 제발. 날 용서해줘. 판사가 그레이스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찰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찰스, 당신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내 자유를, 내 안전을, 내 평화를. 하지만 당신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 강인함, 내 희망, 그리고 내 딸.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불쌍한 남자일 뿐이에요. 사랑을 통제와 혼동하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당신 없이. 그리고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레이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찰스 맥켄지, 당신은 이전 형량에 추가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총 22년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당신은 그레이스 맥켄지와 그녀의 딸로부터 최소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평생 보호 명령이 유효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그레이스는 이제 35살이었습니다. 홉은 3살이 되었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소아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봉사. 매주 한 번 그레이스는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스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어요. 여성들은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빠져나왔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레이스는 배선이와 함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 이 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상담,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했습니다. 에비게일은 이사회 멤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레이스는 또한 테드 강연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대라는 제목으로.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고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강연은 수백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그레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구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떠났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2029년 봄. 그레이스는 병원에서 새로운 의사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첸, 응급의학 전문의. 그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그레이스는 그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특히 힘든 케이스를 다룬 후 데이비드가 그레이스에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레이스는 망설였습니다. 찰스 이후로 그녀는 남자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동료로서요. 압박 없이. 그레이스는 동의했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학에 대해, 삶에 대해. 데이비드는 그레이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천히 그레이스는 데이비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전 부인과 저는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좋은 공동 부모예요. 제 아들 타일러를 위해서요. 당신은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레이스는 데이비드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데이비드는 그레이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진짜 데이트요. 그레이스는 두려웠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알아요.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들을게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그레이스와 데이비드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급하지 않게, 압박 없이. 데이비드는 그레이스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불편해하면 그는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데이비드. 나는 때때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레이스.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레이스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찰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학대에 대해, 탈출에 대해, 재판에 대해. 데이비드는 그저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레이스. 나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그게 강함이에요. 홉은 데이비드를 좋아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저씨, 또 와요? 네, 홉. 너희 엄마가 괜찮다면요. 데이비드는 홉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공원에서, 동물원에서. 그는 아이를 다루는 법을 알았고, 홉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홉이 데이비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될 거예요? 그레이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무릎을 꿇고 홉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홉, 그건 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나는 너와 내 엄마를 정말 좋아해. 그리고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 나도 아저씨 좋아요. 홉이 데이비드를 껴안았습니다. 그레이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홉이 잠든 후 그레이스와 데이비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다시 상처받는 것, 다시 속는 것, 다시 학대당하는 것. 데이비드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레이스, 나는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다 가지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2030년 여름, 그레이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레이스 맥켄지 씨, 저는 찰스 맥켄지의 담당 상담사입니다. 그는 제게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종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당신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당신이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존 라이언 박사. 그레이스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찰스가 죽어가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도, 슬픔, 분노. 그녀는 치료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레이스,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가는 것이 당신에게 종결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를 다시 열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지 않으면 후회할까요? 그것도 당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레이스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데이비드와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레이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할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함께 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레이스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찰스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면회실. 그레이스는 데이비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레이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야위었고 창백했고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남자는 사라지고 병든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찰스는 그레이스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레이스, 와줘서 고마워요. 그레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나는 당신에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당신을 다치게 했고,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삶을 망쳤어요. 나는 변명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당신이 떠난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고발한 것도 나는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레이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찰스,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왔어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레이스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고, 나는 아름다운 딸이 있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당신 없이.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찰스. 그레이스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도소 밖에 나왔을 때 그레이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응. 나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것보다 더 나아요. 무엇과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레이스. 2031년 봄, 그레이스와 데이비드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에비게일이 들러리였고 배선이도 참석했습니다. 홉은 꽃을 뿌렸고 데이비드의 아들 타일러는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레이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해요. 매일. 데이비드,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줬어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줬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해요.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 후 그레이스는 에비게일과 배선이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우리는 가족이야, 그레이스. 선택한 가족. 그래, 그리고 가장 좋은 종류의 가족이지. 새 여성은 껴안았습니다.
2032년 생존자의 목소리 단체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20개 도시에 지부가 있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레이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기에서 희망으로 가정폭력에서 살아남은 나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여성들이 그레이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용기를 냈어요. 나는 떠났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그레이스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학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는 보호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레이스는 또한 의료계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식별하고 돕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교육했습니다. 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상처로 반복적으로 오거나 파트너가 항상 함께 오고 환자를 대신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홉은 이제 6살이었고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사람들을 돕는 슈퍼히어로예요. 데이비드와 그레이스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홉과 타일러는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하이킹을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2035년 그레이스는 이제 42살이었습니다. 홉은 9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홉이 학교에서 돌아와 그레이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대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는 무릎을 꿇고 홉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홉,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야. 내 친구는 두려워하니? 응. 친구가 울고 있었어. 알겠어. 내가 학교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그리고 내 친구가 안전한지 확인할게. 내가 한 일은 정말 중요해, 홉. 내가 알아차리고 말해준 것.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레이스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돕고 있어, 내 사랑.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학교에 연락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홉의 친구 가족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홉이 자라서 그녀도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레이스와 배선이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관계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전화를 확인하거나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자유를 주고 성장을 지지하고 존중해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 그레이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제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떠났고 이제 더 행복해요. 2035년 가을 그레이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찰스가 죽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홀로. 그레이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 슬픔, 그리고 평화. 어떻게 느껴져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는 한때 내 삶의 일부였어요. 끔찍한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찰스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작별을 고했으니까요. 대신 그날 그레이스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고통, 두려움, 절망, 그리고 현재를 생각했습니다. 사랑, 안전, 희망.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레이스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그녀는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녀는 쪽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2045년. 그레이스는 이제 52살이었습니다. 홉은 19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생존자의 목소리 단체는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50개국의 지부가 있었고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레이스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강연과 집필에 할애했습니다. 두 번째 책 치유의 여정을 출판했고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배선이는 생존자의 목소리의 전임 이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에비게일은 여전히 그레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은퇴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와 그레이스는 여전히 깊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어느 봄날 그레이스는 테드 강연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에서 유산으로라는 제목으로 25년 전 저는 학대받는 여성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고 함정에 빠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그레이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 선생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학대하는 남편을 떠났고 이제는 법대생이에요.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그레이스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내고 있어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저녁, 그레이스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홉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타일러는 새로운 직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농담을 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안전, 평화, 가족. 식사 후 그레이스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태평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녀는 이 같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옥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언덕 위의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데이비드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레이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우리가 함께 했죠.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아기에서 희망으로의 여정. 그녀는 학대의 어둠 속에서 시작했지만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눴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절대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스틸의 소설 메엘리스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모든 가정 폭력 생존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